윤말수는 오래된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적고 있었다. 요즘 들어 아들 부부가 보내오는 용돈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 소연이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라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말에 속으로 요즘 젊은 것들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다. 며칠 후 친구 정순자가 시장에서 들뜬 얼굴로 다가왔다. 아니, 말순아. 내 며느리 아까 봤는데 그게 돈 없는 사람 차림이더라. 윤말수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야? 라고 묻자 순자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미용실 앞에서 웃고 있는 소연이 있었다. 윤말순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켜고 소연의 SNS를 열어보니 주말마다 브런치 카페, 여행지, 새 옷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아니, 저게 다 뭐람 돈이 없다더니.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들에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아들이 상처받을까, 가정이 깨질까 두려웠다. 다음 날 윤말수는 평소처럼 된장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그녀는 손수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고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순자에게는 혹시 또 보면 말해줘라고만 부탁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시어머니였지만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며느리가 속인 금액보다 더 큰 상처는 거짓말이었다. 말수는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괜히 늙은 게 아니지. 그녀는 혼잣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냉정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 불씨는 며느리를 향한 조용한 복수가 될 참이었다. 박소연은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좋아했다. 시골 시댁의 낡은 기와집을 생각하면 괜히 피곤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일이 많아서요 하며 내려가지 않으려 핑계를 댔다. 억지로 내려갈 때면 손에 조그만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생색을 냈다.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시댁엔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려요라며 허세를 부렸다. 남편 김동진은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회사 일에 지쳐 돌아오면 아내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고 통장 관리는 자연스레 소연이 맡았다. 소연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의 빚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댁의 땅 문서가 든 서류함을 떠올렸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에 몰래 서류를 꺼냈다. 서류 봉투를 열자 고향 주소가 적힌 땅 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소연은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복사본을 챙겼다. 잠깐만 쓰는 거야. 금방 갚으면 되잖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은행으로 향했다. 담보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행 직원이 이건 가족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소연은 괜찮아요라며 웃었다. 며칠 뒤 모든 일이 끝난 듯 평온했다. 소연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고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요즘 회사에서 보너스도 끊겼어요라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그 거짓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세무서에서 날아온 한 통의 통지서가 윤말순의 손에 들어가고 있었다. 윤말순은 봉투를 뜯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람 담보 설정이라니?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소연은 모르는 사이 조용히 무너질 씨앗을 심고 있었다.
거짓의 시작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다. 윤말수는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담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이튿날 아침 친구 정순자를 찾아갔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고 두 사람은 곧장 읍내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말수는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이 주소로 담보 잡힌 게 맞나요? 직원은 처음엔 머뭇거리며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말순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자 직원은 조용히 화면을 돌려줬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소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자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저게 며느리 이름 아니야? 윤말수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눈가가 시큰해졌다. 직원은 조심스레 복사본을 건네며 확인용으로만 보관하세요라고 말했다. 말수는 두 손으로 서류를 꼭 쥐었다. 이제 됐어. 증거는 내가 가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밖으로 들판이 스쳐갔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속고 지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순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말순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잘못하면 가족이 깨져. 그러나 말순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이건 흥분이 아니야. 배신에 대한 응답이지.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법무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배워야겠지. 세상 돌아가는 법을. 그녀는 전화를 걸어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사는 증거를 확보하신 게 아주 잘하셨습니다라며 도와주겠다고 했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한 줄 한 줄마다 며느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소연아. 그날 밤 윤말수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기도는 용서가 아닌 단단한 결심에 가까웠다. 기도를 마친 뒤 손끝에 닿은 종이의 감촉이 아직도 뜨겁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복수는 절대 감정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걸. 며칠째 윤말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묻는 목소리 속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김동진은 어머니의 말투가 낯설어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말수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라며 통화를 서둘러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며느리의 일을 말할 생각이 없었다. 이제는 스스로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했다. 그날 저녁 동진은 퇴근길에 우연히 친구 정순자를 마주쳤다.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너희 어머니 땅이 담보로 잡혔다는데 그거 사실이야? 동진은 멍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럴 리가요. 저희 집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정순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들었어. 은행에서 확인한 거래야. 그날 밤 동진은 집으로 돌아와 소연을 불렀다. 혹시 어머니 땅 문서 내가 본 적 있어? 소연은 놀란 눈으로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되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땅이 담보로 잡혔다더라. 소연은 눈을 피하며 애써 웃었다. 오해예요, 여보.
하지만 동지는 지갑에서 서류 복사본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선명하게 박소연의 이름이 있었다. 이게 오해야? 그가 낮게 물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간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동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난 어머니가 힘들게 산 거 알면서도 내 말만 믿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건 도리가 아니야. 나 잠시 나갔다 올게. 그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윤말수는 그 시간 부엌 창문 너머로 불 꺼진 며느리네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야 내가 보게 되는구나, 동진아. 그녀의 가슴 속 분노는 고요한 결심으로 굳어갔다. 이제 복수는 며느리가 아닌 세상 앞에서 이루어질 차례였다. 이른 새벽 윤말수는 부엌에 앉아 손때 묻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지난 한 달간의 날짜, 은행 방문 기록, 소연의 거짓을 적은 메모가 빼곡했다. 이제는 끝을 봐야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동진이 출근한 뒤 마을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법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하며 증거가 충분합니다. 담보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라고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서류를 맡겼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법대로 하겠어요. 내 아들한테까지 거짓을 씌운 죄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며칠 뒤 윤말수는 일부러 소연을 집으로 초대했다. 된장 좀 가져가라. 너희 집 그거 다 떨어졌다며? 평소처럼 다정한 말투였기에 소연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도라지 무침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윤말수는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 서류와 녹취록, 법무사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소연은 봉투를 열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목소리가 떨렸다. 윤말수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했다. 나는 다 안다. 땅 문서, 대출, 거짓말까지. 이건 내가 한 짓이야.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잘못했어요. 정말 잠깐만 쓰려던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말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냉정히 말했다. 무릎 꿇는다고 끝날 일 아니야. 남법으로 따질 거야. 소연은 손을 뻗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녀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의 김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향이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문을 나서던 윤말순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법과 진실이 자신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윤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거짓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야. 그녀의 마음속엔 묘한 평온함이 흘렀다. 복수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정교했다. 그날 이후 윤말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말순이 며느리가 시댁 땅 담보 잡았다더라. 처음엔 다들 농담이라 여겼지만 순자가 입을 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내가 직접 들었어. 은행 서류에도 이름이 박혀 있대. 이야기는 순식간에 장터, 미용실, 버스 정류장을 거쳐 도시까지 퍼졌다.
소연은 출근길에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수군거렸다. 그 사람 아니야? 뉴스처럼 돌던 그 사건. 그녀는 애써 무시했지만 복도 끝에서 상사가 불렀다. 박 대리, 요즘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해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 동진의 짐이 사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제 더는 믿을 수 없어. 어머니께 죄송해. 소연은 손끝이 저려 쪽지를 움켜쥐었다. 눈물이 터졌지만 자신이 만든 결과라는 걸 알았다. 며칠째 밥 한 끼 넘기지 못한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한편 윤말수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담담히 들었다. 순자가 와서 말했다. 세상이 알아서 벌 주는 꼴이네. 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엔 분노 대신 담담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다. 거짓은 오래 못 가는 법이야. 결국 다 드러나지. 그날 저녁 말수는 밭에서 돌아와 묵은 먼지를 털며 창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낮게 말했다. 이게 인과응보지, 소연아. 한때 가족이었던 며느리에 대한 미련이 바람에 흩어졌다. 소연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짓말과 부끄러움 뿐이었다. 밤마다 휴대폰 속 사진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알고 있었다. 윤말순의 조용한 복수는 세상이 대신 마무리해주고 있었다. 어느 쌀쌀한 오후 윤말순은 마당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소연이에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초췌한 얼굴의 소연이 서 있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윤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대문을 열었다. 뭐하러 왔니?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말순의 얼굴엔 미동도 없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윤말순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국물이 생기는 법이야. 그 말에 소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너는 그걸 잃었어. 거짓으로 만든 밥상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야. 소연은 흐느끼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진심으로 반성부터 해야겠지. 그런데 그건 나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다. 집안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말수는 냄비에 불을 줄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은 이제 내 옆에 없어. 그리고 나도 다시는 너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손에 든 꽃은 어느새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두 번 다시 이 문을 두드리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엔 오래된 상처의 피멍 같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윤말수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국물은 말이야, 진심이 있어야 맛이 나는 거야. 문이 닫히자 마당은 고요해졌다.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허공에 퍼지며 바람에 실렸다. 윤말수는 마늘을 다시 집어들고 껍질을 깠다. 눈가가 조금 젖었지만 손놀림은 단단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평화만 남아 있었다.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아침, 윤말수는 새로 단장한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 땅은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돌아왔고 집도 말끔히 손보았다. 벽에는 아들 동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매달 꼬박 연락을 해왔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았다. 말순 씨, 그 국물 냄새 참 구수하네. 정순자가 웃으며 그릇을 받자 윤말순은 국자를 들어 한 국자 가득 떠주었다. 이건 거짓 없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국물이야. 그 말에 순자는 깔깔 웃으며 그럼 나는 자격 있지? 라며 농담을 던졌다. 그때 멀리 골목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박소연이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엔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냄새를 맡고 잠시 멈춰섰다. 윤말순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국을 다시 저었다. 소연은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다. 바람이 불며 된장국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졌다. 윤말순은 국을 떠서 마당 한가운데에 놓고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이여, 이젠 진짜 끝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수라는 깨달음만이 남아있었다. 순자가 다가와 말했다. 이제 정말 마음 편하지?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다. 그래요. 결국 진심은 국물처럼 남는 법이지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모금 국물을 떠먹었다. 따뜻한 국물 맛이 입안에 퍼지자 긴 세월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마당에는 된장국 냄새와 봄바람이 뒤섞여 흘렀다. 윤말순은 조용히 평상에 앉아 밭을 깔 채비를 했다. 하늘은 맑고 새들은 지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정직한 삶이라는 국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국물은 다시는 거짓이 섞이지 않을 따뜻한 향으로 마을을 채우고 있었다.